쾌청한 봄날 주PD가 다리를 건너 강화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인데요. 선사시대부터 근대 개화기까지 세월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 주PD가 먼저 찾아간 곳은 전등사입니다. 그런데 여느 사찰의 진입로와는 다르게 마치 산성 문을 들어가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전등사는 산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산성의 유래가 궁금해집니다. 산성의 이름은 삼낭성입니다.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먼 옛날 단군의 세 아들이 봉우리 3개를 연결해 쌓았다고 합니다. 이후 삼국시대에는 3발 달린 가마솥 모양의 산, 즉 정족산에 세워졌다고 해서 정족산성으로 불렸습니다. 고려가 강화도로 천도했을 때 가궐, 즉 임시궁궐을 삼낭성 안에 지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삼낭성의 둘레는 2.3km인데 조선시대에도 여러 차례 성벽과 물루를 고쳐 쌓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산성의 남문을 통과해 전등사를 향해 올라가다 보면 왼편으로 오래된 은행나무 2그루가 서 있습니다. 약 700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조선시대 관아에서 은행 열매를 과도하게 곡물로 바치게 하자 한 노승이 3일 기도를 올려 영원히 열매를 맺지 않도록 했다는 일화가 전해옵니다. 은행나무를 지나 조금만 올라가면 고풍스런 모습의 전등사를 만나게 됩니다. 원래 삼국시대에 지어질 때는 이름이 진종사였는데 고려 충렬왕의 부인 정화공주가 경전과 옥 등잔을 전해준 것을 계기로 전등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형형색색의 연등이 마당에 가득한 가운데 연륜이 묻어나는 대웅보전이 기단 위에 서 있습니다. 여느 사찰의 대웅전보다 크기는 작지만 오래된 나무와 빛바랜 단청이 잠옷 고고함을 자아냅니다. 전등사의 유래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대웅전은 광해군 때인 1600년대에 다시 지어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400년 세월을 견뎌온 건물이고 보물로도 지정돼 있습니다. 대웅전 처마 밑을 보면은 웅크린 채 벌거벗은 사람 모습이 보이죠? 유명한 전등사 나부상입니다. 신성한 사찰의 나체 조각이라니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광해군 때 대웅전 공사를 하러 강화도에 온 도편수가 아랫마을 주막집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면 함께 살기로 약속하고 돈과 재물을 맡겨두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날 무렵 여인은 맡아놓은 재물을 가지고 행방을 감춥니다. 이에 도편수는 그 여인의 형상을 본뜬 나체상을 만들어 영원히 처마 밑에서 무거운 지붕을 이고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배신당한 도편수의 복수라는 건데요. 워낙 특이한 조각이다 보니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듯합니다. 전등사 나부상과 관련해 불교 건축의 특정 시기에 유사한 조각 형태가 존재했었다는 학술 연구도 있으니 설화는 그냥 설화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웅전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내부는 아담하지만 부처님을 모신 작은 모형 집인 닷집은 색이 빠졌는데도 매우 정교하고 화려합니다. 천장 아래는 나무 용 2마리가 대들보를 타고 내려오는 모습이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부 곳곳이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칠은 벗겨지고 금이가 있지만 최고의 정성이 들어간 건물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둥을 보면은 흐릿한 글씨로 사람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19세기 프랑스군이 침입한 병인양요 때 이 일대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병사들이 부처님의 자비를 기원하며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써 놓았다고 합니다.
문득 이름의 주인공들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해집니다. 병인양요의 발자취는 삼낭성 동문 쪽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낭성의 동서남북 문은 앞서 봤던 남문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물루 없이 돌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문을 들어서자마자 비각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병인양요 때 조선군이 이곳에서 승리를 거둔 것을 기념해 세운 양헌수 승전비입니다. 프랑스 로즈 제독은 1866년 조선 정부의 천주교 박해를 구실로 침공했습니다. 당시 프랑스군은 수백 명에 불과했지만 월등한 화력을 바탕으로 김포 문수산성을 격파한 데 이어 강화도에 상륙했습니다. 월곶진과 광성보 같은 해안 방어 시설을 파괴하고 강화읍과 강화행궁을 불사르는 등 강화도를 휘젓고 다닌 이들은 강화행궁 내 외규장각에 보관돼 있던 문서를 탈취해 갔습니다. 외규장각 의궤입니다. 이 의궤는 125년이 지나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이딴 승전에 고무되어 있던 프랑스 해군은 삼낭성 즉 정족산성을 점령하기 위해 쳐들어갔다가 매복해 있던 양헌수 장군 부대에게 일격을 당하고 철수했습니다. 이 값진 승리를 기념해 세운 것이 양헌수 승전비입니다. 전등사 마당 한쪽에는 중국 송나라 때 만들어진 육중한 종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중국 종이 유서 깊은 우리 사찰에 있는 것이 특이한데요.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때 전등사에 있던 종은 군수물자로 빼앗겼습니다. 이에 주지 스님이 다른 종을 찾아 여기저기 다니다가 인천의 병기창고에서 이 종을 발견해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후에 종의 가치가 인정돼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주PD는 지금 절의 주요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중심 권역을 벗어나 위쪽 산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등사 경내에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 유적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정족산 사고지입니다. 사고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록물인 실록을 보관하던 곳이었는데요. 이곳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록은 왕의 재임 기간 활동 내용을 낱낱이 기록한 일종의 국왕 통치 백서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실록은 한양의 춘추관, 충주, 전주, 성주 이렇게 4곳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 전주를 제외한 3곳의 실록이 불타 없어지고 맙니다. 전주 사고에 있던 실록은 지역 유생들에 의해 황급하게 내장산으로 옮겨져 가까스로 화를 면하게 됩니다. 만일 이때 전주 사고본이 보존되지 못했다면 조선의 역사는 상당 부분 깜깜이가 될 뻔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단 하나의 실록이 옮겨진 곳이 강화도였습니다. 만이산에 옮겨졌다가 이곳 전등사 경내에 정식으로 사고가 지어져 보관됐으니 그게 바로 정족산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정족산 사고는 조선왕조실록 유일한 원본을 마지막으로 보관했던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정족산 사고지는 1998년에 복원된 건데요. 실록을 보관하던 장사각과 왕실 족보를 보관하던 선원 보각이 옛 모습대로 나란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족산 사고에 있던 실록은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일제 때 경성제국대학으로 옮겨졌다가 지금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보관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화도의 천년고찰 전등사를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단군 때부터 19세기 병인 양요까지 수천 년의 발자취가 박물관처럼 남아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 사실과 민간 전승 이야기가 어우러져 우리의 과거가 더욱 풍성하게 펼쳐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강화도 역사 여행 2번째 순서 주PD가 찾아간 곳은 강화읍에 있는 고려 궁지입니다.
고려의 궁궐에 있던 터라는 건데요. 높은 계단 위에 우뚝 서 있는 이 승평문이 당시 고려궁의 정문이었습니다. 지금 문은 현대에 와서 복원된 것입니다. 승평문을 지나면 공원처럼 잘 가꾸어진 땅에 훗날 조선시대에 세워진 전각이 몇 채 있을 뿐 고려궁의 흔적은 찾을 수 없습니다. 섬에 있는 궁궐이라니 그냥 임시 행궁 수준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려 궁지 가운데 이 넓은 마당에 정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정전을 포함한 본궁, 별궁, 태자궁, 관하 등 궁궐과 통치 기관들이 이 일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강화도는 고려 국왕이 잠시 들렀다 간 곳이 아니라 38년간 한나라의 수도였기에 개경을 본뜬 궁궐과 도시가 조성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국 때부터 300년 이상 도읍으로 번성했던 개경을 놔두고 고려는 왜 이곳 궁벽한 섬 강화도로 천도했을까요? 아마 중고등학교 한국사 시간에 다들 배운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바로 몽골의 침략 때문이었습니다. 아시아 북방 초원에서 일어나 유라시아 대륙을 집어삼킨 몽골은 고려 역시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고려 건국 후 300여 년이 지난 1231년 몽골군이 처음으로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10여 년 전 거란을 소탕한다며 고려 땅을 침범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고려를 굴복시키기 위한 침략이었습니다. 이듬해 화약 체결과 함께 몽골군이 물러간 사이 고려 조정은 전격적으로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23대 왕 고종과 왕실 친인척, 무신정권 실세들과 삼별초 군사들, 그리고 조정 관료와 개경 백성들까지 무려 30만 명이 이주했으니 전시 탈출 같은 천도였습니다. 천도를 주도한 이는 최씨 무신정권의 두 번째 집권자 최우였습니다. 최충원의 뒤를 이어 나라를 좌지우지하던 최우는 왕실과 조정 신료들 대다수의 반대 속에서 천도를 밀어붙였습니다. 이때 김세충이라는 야별초 소속 무장은 개경을 사수하며 싸울 것을 주장했다가 처형당했습니다. 최우가 이렇게 강화도 천도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세에 맞서기 위한 자주적 결단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최씨 정권을 지키기 위한 도피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강화도였을까요? 우선 살펴볼 점은 개경과 강화도의 거리입니다. 이곳은 강화도 북동쪽에 있는 연미정이라는 사적지인데요. 북한 땅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지척에 있습니다. 저 땅에서 조금만 내륙으로 들어가면 개성인데 연미정에서 개성까지는 직선거리로 20여 킬로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강화도는 서울보다 개성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만큼 단기간에 대규모 인원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강화도는 몽골의 대규모 기마 병력이 건너기에는 쉽지 않은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강화도와 가장 가까운 땅이 김포인데요. 강화도와 김포 사이의 좁은 해로는 물살이 세기로 유명합니다. 해안에서 바라보면 마치 계곡의 급류처럼 물살이 휘돌아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섬의 다른 방향으로는 수 킬로미터에 걸쳐 뻘이 형성돼 있어 역시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천혜의 입지는 강화도가 수도로 38년간 존속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세계 최강 몽골군이 능력이 안 돼 강화도를 점령하지 못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몽골이 당시에 남송과 금을 공략하는 게 우선순위였기에 강화도는 총력을 다해 공격하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어쨌든 강화도 무신정권은 천도 후 궁궐을 지었습니다. 개경의 궁궐 정도는 아니었지만 갖출 건 다 갖춘 어엿한 궁궐이었습니다.
몽골 침략에 대비해 도읍을 둘러싼 내성과 그 바깥으로 중성, 그리고 해안을 따라 외성을 쌓았습니다. 훗날 고려가 몽골의 요구대로 개경으로 되돌아가면서 이때 지은 궁궐과 성곽은 모두 파괴됐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마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주피디가 찾은 곳은 강화산성의 남문입니다. 이 강화산성이 바로 강화 도읍을 둘러싸고 있던 내성이었습니다. 몽골군에 의해 허물어졌다가 조선 초기에 다시 쌓았고 병자호란 때 허물어졌다가 숙종 때 약 7km 길이로 확장 증축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강화산성은 숙종 때 산성을 토대로 현대의 복원 과정을 거친 것이지만 그 원형은 고려 도읍 강화도의 내성입니다. 주피디는 강화산성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보물 같은 역사 유적길을 만난 것에 크게 감사했습니다. 강화도를 찾는 분들도 강화산성길을 걷는 분들은 별로 없는 듯한데요. 꼭 한번 걸으시면서 800년 전 고려 도읍 강화도의 날들을 상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강화도로 천도해 궁궐도 짓고 성곽도 지어 장기 항전 체제를 갖춘 무신정권 집권자 최우와 고려의 지배층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강화도가 전시 수도격이었으니 아마도 야전 사령부처럼 거칠고 궁핍한 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며 풍족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들이 섬에 갇혀서도 물질적으로 풍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천은 전국에서 거치는 조세였습니다. 최종 목적지만 개경에서 강화도로 바뀌었을 뿐이지 삼남지방의 곡물과 물자는 여전히 도성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바닷길로 물자를 실어 나르는 좋은 제도가 살아있었기에 강화도의 집권층은 안락한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육지에 남겨진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몽골군은 28년간 6차례나 고려를 침략했습니다. 1차 침략을 제외하고 고려는 군사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백성들은 무방비 상태로 침략자들에게 노출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군이나 의병이 조직돼 몽골군과 맞서기도 했습니다. 몽골의 2차 침략 때 경기도 용인에서 김윤우라는 승병이 몽골군 총사령관 살리타이를 활로 사살해 몽골군의 퇴각을 이끌어내는 기적 같은 일도 있었지만 대세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고려의 군사력은 강화도에 있었습니다. 항복도 하지 않고 결사 항전도 하지 않는 무신 정권을 위해 고려의 군사력이 방어 태세만 갖추고 있었습니다. 육지의 백성에게는 오로지 각자 도생만 있었을 뿐입니다. 몽골은 후반부로 가면서 조세 운반 루트인 조운로를 차단해 강화도를 압박했습니다. 백성들은 오랜 전쟁에 지쳐갔습니다. 강화도 천도 26년 후 최씨 정권의 4대 집권자 최의가 가신그룹에게 살해당하고 이후에도 김씨, 임씨로 이어지는 무신 정권이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무신 정권은 강화도를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종의 뒤를 이은 24대 왕 원종의 명령으로 무신 집권자 임유무가 살해됨으로써 100년에 걸친 무신 정권은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 조정은 몽골의 요구대로 강화도를 떠나 개경으로 환도했으니 수도로서 강화도의 운명과 무신 정권의 운명은 같았던 셈입니다. 이곳은 강화도 서쪽 외포리 선착장입니다. 선착장 한편에 삼별초 항쟁비가 서 있습니다. 무신 정권의 친위군이자 고려의 정예군이던 삼별초는 개경 환도와 삼별초 해산의 반발에 봉기했습니다. 약 15,000명이 이곳 외포리에서 배 1,000척에 나누어 타고 전라도 진도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여몽연합군에 의해 진도 분거지가 격파당하고 제주도로 쫓겨가 항전하다가 전멸했습니다.
외포리에는 삼별초 항쟁비와 함께 진도를 상징하는 진돗개와 제주도를 상징하는 돌하르방도 세워져 있습니다. 고려 강화도 시대의 마지막 주인공 삼별초. 무신 정권을 포기하지 못한 자들의 반란이었을까요? 아니면 외세에 굴복하기를 거부한 애국적 항쟁이었을까요? 고려 조정의 개경 환도와 함께 전쟁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고려의 자주권이 크게 침해된 이른바 원간섭기가 본격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족의 자존심을 내주고 평화와 생존을 얻었다고나 할까요? 먼 옛날 이 섬에서 일어났던 불꽃 같은 이야기를 간직한 채 강화도는 오늘도 말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피와 눈물과 욕망이 분출하던 그 날들을 이미 잊었다는 듯 말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후에도 강화도를 그냥 놔두지 않았으니 세월이 쌓여갈수록 이야기도 쌓여갔습니다. 강화도 역사 산책 세 번째 순서 주피디는 지금 고려산 기슭 산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적이 전혀 없어서 대낮인데도 살짝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20여 분을 걸어 도착한 곳은 고려 왕릉 홍릉입니다. 강화도에 고려 왕이 묻혀 있다니 조금 생소한데요. 이 왕릉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면 강화도에 왜 고려 왕릉이 있는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홍릉에는 고려 제23대 왕 고종이 잠들어 있습니다. 몽골의 침입을 피해 고려가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을 때의 바로 그 왕입니다. 고려의 수도가 여전히 강화도였을 때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강화도 고려산 자락에 마지막 안식처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능력은 3단으로 단차를 뒀는데 맨 위쪽 단에 봉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담한 문석인 두 쌍과 혼유석 등이 중간 단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인 규모나 격식에서 조선 왕릉과는 비교할 수 없이 소박합니다. 강화도에는 고려 왕릉 4기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홍릉만 고려산 자락에 조성되어 있고 다른 왕릉 3기는 남쪽 진강산 자락에 모여 있습니다. 고려 왕릉은 대부분 개성 주변 등 북한 지역에 있는데 위치가 추정된 곳은 총 58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홍릉의 주인 고종은 46년간 보위에 있었습니다. 고려 국왕 34명 중에 가장 깁니다. 하지만 지존으로서 그의 나날은 영광스럽지도 평화롭지도 않았습니다. 기나긴 세월 최씨 무신 정권에 눌려 지냈고 몽골의 침략으로 국가적 위기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즉위한 해는 1213년 22살이었습니다. 이때는 최씨 무신 정권의 제1대 집권자 최충원이 17년째 권력을 쥐고 있을 때입니다. 그 전에 불안한 무신 집권자들과 달리 최충원의 1인 지배 체제는 강하고 안정적이었으니 국왕이 설 자리는 더욱 좁았습니다. 즉위한 지 6년이 지나 최충원이 사망하고 그 뒤를 아들 최우가 이어받았습니다. 최우는 국가 권력을 더욱 사유화해 아버지보다 더 큰 권력을 누렸습니다. 말 그대로 고종은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최충원이 죽기 직전 향후 나라의 운명을 경당 속으로 몰아넣은 세력이 고려 땅에 그 실체를 드러냈으니 바로 몽골이었습니다. 몽골군은 고려에 침입한 거란군을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침범해 고려와 형제 관계를 맺은 후 돌아갔습니다. 힘없는 왕이 즉위 6년 후 직면한 거대한 외적 몽골. 그러나 이때의 사건은 그가 죽을 때까지 시달려야 했던 몽골 침략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아나무인의 자세, 과다한 곡물 요구로 악명 높던 몽골 사신 저고여가 귀국길에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6년 후 몽골은 고려의 책임을 물어 대대적인 침략을 감행합니다.
향후 28년간 이어지는 침략의 시작이었습니다. 귀주와 황주 등에서 고려군이 승전하기도 했지만 몽골군은 국경을 넘은 지 4개월 만에 개경을 포위하고 고려는 황급하게 강화를 요청하게 됩니다. 강화를 받아들인 몽골군은 다루가치라고 불리는 몽골 관리들을 고려에 배치해 일종의 내정 간섭 통로를 만든 후 철군했습니다. 몽골군이 철군한 후 고려는 전격적으로 강화도로 천도를 단행했습니다. 항복이 아닌 항전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천도를 주도한 사람은 당시의 최고 권력자 최우였습니다. 종묘와 사직이 있는 300년 도읍 개경을 버리고 섬으로 들어간다? 고종은 당연히 이 계획에 반대했지만 최우가 내린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친을 약속했던 고려가 섬으로 천도해 항전 태세를 갖추니 이후 몽골의 대응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몽골 내부 권력 다툼이나 유라시아 정복 전쟁의 스케줄에 따라 강원 국면이 교차하기도 했지만 몽골은 무방비 상태나 마찬가지인 고려 본토를 28년에 걸쳐 유린했습니다. 오직 국왕과 조정 신료 그리고 무신 권력자들이 있는 강화도만 안전지대였을 뿐입니다. 고종이 강화도에 남긴 흔적을 찾아가 볼까요? 지금 주PD는 강화산성 북문 뒤편에 오솔길을 걷고 있는데요. 이렇게 5분 남짓 걸어가니 약수터 하나가 나옵니다. 오읍 약수터라고 하는데요. 전해오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개경에서 강화도로 천도한 후 강화도에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천도 직후 궁궐을 지느라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는데 먹을 물이 없으니 장졸과 백성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기우제를 지냈는데 제사가 끝날 때쯤 큰 벼락이 바위를 치더니 물이 콸콸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울고 땅이 울고 신이 울고 임금이 울고 강화도 사람들이 울었다. 즉 다섯이 울었다는 오읍 약수터가 됐다고 합니다. 그때 강화 사람들이 마신 물은 아니어도 약수물이 여전히 시원하니 강화도를 가신다면 산책 삼아 한번 들러보면 좋을 듯 합니다. 고려 조정이 강화도로 옮겨간 후 몽골이 고려를 침략하며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항복 조건은 출륙 환도와 친조였습니다. 출륙 환도는 고려 조정이 섬을 나와 개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친조는 고려 국왕이 몽골에 와서 황제를 아련하는 것입니다. 오랜 전쟁에 지친 고려는 이 조건을 이행하기로 하고 국왕 대신 태자가 친조하겠다고 했습니다. 몽골이 이 제안을 수용함으로써 마침내 두 나라 간 28년에 걸친 전쟁이 끝나고 고려는 사실상 원나라 속국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약속에 따라 고종의 장남이던 태자, 훗날의 원종이 머나먼 몽골 땅을 향해 강화도를 떠났습니다. 이곳은 강화산성 동문인데요. 인근에 견자산이라는 야트막한 동산이 있습니다. 볼견, 아들자, 아들을 바라본 산이라는 뜻인데요. 몽골로 떠나는 아들을 고종이 이 견자산에 올라 눈물 지으며 바라봤다는 일화가 전해옵니다. 이렇게 아들을 몽골에 보낸 그해 고종은 눈을 감았습니다. 한마는 68년 생애였습니다. 최씨 무신 권력자 눈치를 보며 왕노릇을 해야 했던 허울뿐인 왕조의 주인이었고 세계 최강 몽골군의 속수무책으로 나라가 유린당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무기력한 왕이었습니다. 고종이 죽기 한 해 전 최씨 무신 정권의 4대 집권자 최의가 다른 무신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이로써 최충원부터 최우, 최항, 최의까지 62년간 이어진 최씨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을 옥죄한 최씨 정권의 종말을 보고 난 후 눈을 감은 것이니 그나마 한을 조금은 풀었을까요? 고종이 죽고 사관이 평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고종의 시대에는 안으로는 권신들이 서로 이어가며 국정을 마음대로 운영하였고 밖으로는 여진과 몽고가 군대를 보내어 해마다 침입하였으므로 당시 나라의 형세는 매우 위태로웠다. 그러나 왕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법을 지키고 모욕과 치욕을 참아냈기에 왕위를 보존할 수 있었으며 마침내 정권이 다시 왕실로 복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잘했든 잘못했든 고려에 치열했던 한 시대를 살다 간 왕은 오늘도 이렇게 말없이 잠들어 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는 시각, 주피디가 바삐 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강화도 진강산 기슭인데요. 주피디는 지금 이 산 속에 잠들어 있는 먼 옛날 고려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20-30분 걸어가니 왕릉으로 올라가는 가파른 돌계단이 나타납니다. 해지기 전에 도착하려고 서둘러서인지 이미 힘이 빠져서 계단을 힘겹게 올라갑니다. 몇 단계 높이를 달리한 왕릉구역에서 맨 위쪽에 봉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왕릉이라고 하기에는 소박하기 이를 데 없고 봉분은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조선시대 왕릉과는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무덤의 주인은 고려 제21대 왕 희종입니다. 희종은 보위에서 내려온 상태에서 강화군 교동도에서 숨졌는데 그때는 고려가 몽골의 침략을 피해 수도를 강화도로 옮겨왔던 시기였기에 이렇게 강화도 산속에 묻혀 있습니다. 38년간의 강화도 시기를 제외하면 고려 도읍은 430여 년간 개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려 왕릉 대부분은 지금 북한의 개성 주변에 있습니다. 희종은 그 시기에 다른 왕들과 마찬가지로 무신 정권 치하에서 정상적인 군주 노릇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에 이어 정권을 잡은 최충원은 기존 무신 집권기 국왕이던 명종을 폐위시키고 새 국왕을 옹립했습니다. 20대 신종입니다. 신종은 얼마 후 자신의 아들을 왕위 계승자 즉 태자로 임명했는데 그가 훗날의 희종입니다. 희종은 태자 시절부터 최충원 집안과 악연으로 얽히게 되는데 먼저 그의 혼사를 둘러싸고 최충원 형제 사이에서 고륙상쟁이 일어납니다. 형과 함께 쿠데타의 주역이던 동생 최충수가 자기 딸을 태자와 혼인시키려 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최충수가 이미 있는 태자빈을 쫓아내고 자기 딸을 태자빈으로 만들려고 하자 최충헌이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에 두 사람은 개경 한복판에서 수천 명의 사병들을 동원해 일전을 벌였고 싸움에서 패한 최충수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최충헌은 확고하게 지배력을 다지게 됩니다. 자신의 혼사를 둘러싸고 최씨 형제가 칼부림을 하는 광경을 당시 태자는 어떤 심정으로 바라봤을지 궁금해집니다. 어쨌든 이 사건 7년 후 태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보위에 올랐습니다. 21대 왕 희종입니다. 희종 시대의 최충원은 역대 무신 집권자 누구보다도 강력한 권력을 구축했습니다. 왕이나 쓰는 일산, 즉 커다란 비단 양산을 받쳐들게 하고 평상복 차림으로 궁궐을 드나들었으니 영락 없는 국왕이었습니다. 그전 무신 집권자들이 신용일망정 신하의 모습을 지킨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희종은 이런 최충헌을 제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즉위 7년이 된 어느 겨울날 최충헌이 나란히를 상의하기 위해 궁궐에 들렀습니다. 희종과 최충헌이 만나고 있을 때 환관이
최충원과 함께 온 무사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했습니다. 국왕과 헤어져 편전을 나오는 순간 내시와 승려로 구성된 10여 명의 자객이 최충원을 습격했습니다. 최충원은 황급히 다른 방으로 달아나 숨었습니다. 고려 최고 권력자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 자객이 방으로 들어와 수색했으나 그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소식을 들은 최충원의 측근과 군사들이 궁궐로 들이닥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고려의 역사를 바꿀 뻔했던 최충원 암살 미수 사건. 희종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흥분한 수하들이 국왕을 당장에 죽여 없애겠다고 했지만 최충원은 희종을 폐위시키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합니다. 이렇게 폐위된 희종이 유배된 곳은 강화군 교동도입니다. 교동도는 희종뿐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연산군과 광해군, 영창대군, 안평대군 등 폐위된 왕이나 최고위 왕족들이 유배된 곳입니다. 이렇게 교동도에 유배돼 있기를 8년, 섬에서 조용히 잊혀진 채 죽을 운명인 줄 알았는데 희종에게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개경으로 돌아가 최충원과 사돈이 된 것인데요. 희종의 셋째 딸 덕창궁주와 최충원의 아들 최성이 이때 혼인했습니다. 이렇게 원수에서 사돈으로 바뀐 지 5개월 만에 최충원이 파란만장한 생애를 마감했으니 그의 나이 71살, 희종의 나이는 그때 39살이었습니다. 자, 이제 희종과 최씨 집안과의 악연은 끝난 걸까요? 최충원의 뒤를 이어 아들 최우가 최고 권력자가 되고 한동안 희종은 별다른 풍파를 겪지 않고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기를 8년. 최우를 죽이고 희종을 왕으로 복위시키려는 음모가 발각됩니다. 희종이 실제 다시 왕이 되려고 했는지 혹은 가담자들이 희종을 막연히 추대하려고 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고 권력자 최우를 노린 사건이었던 만큼 희종이 무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희종은 다시 예전 유배지 교동도로 쫓겨갔습니다. 섬에서 10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자 인근 강화도 진강산 자락에 능을 조성했으니 그 무덤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성릉입니다. 희종이 떠난 1237년은 고려가 강화도로 도읍을 옮긴 지 5년이 됐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화도가 그의 마지막 안식처가 된 것입니다. 결국 희종은 최충원 부자에게 모두 유배형을 당한 것이니 최 씨와는 악연이었다고밖에 할 수 없을 듯합니다. 개경과 교동도, 강화도로 이어진 희종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뒤로하고 주피디는 지금 다른 왕릉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길도 없는 산속을 헤매면서 찾고 있는 능은 고려 왕비의 무덤입니다. 강화도에는 고려 왕릉 4기가 있는데 그 중에 2기는 왕의 무덤이고 2기는 왕비의 무덤입니다. 어렵사리 찾아간 곳은 제22대 왕 강종의 부인 원덕태후가 잠들어 있는 골릉입니다. 원덕태후는 남편 강종과 더불어 순환의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강종이 태자이던 때 태자비인으로 100년 가약을 맺고 잘 살던 두 사람은 졸지에 유배를 떠나는 처지가 됐습니다. 정권을 잡은 최충원이 당시 국왕을 폐위시키고 그 아들인 태자까지 폐위시키면서 태자 부부는 강화도로 귀양살이를 떠났습니다. 부부의 운명은 이렇게 강화도에서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소개한 희종의 최충원 암살 시도가 실패하고 희종이 폐위되면서 강화도에 있던 태자가 60살이나 되어 졸지에 국왕으로 선택됐으니 그가 바로 22대 왕 강종입니다. 최충원에 의해 태자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최충원에 의해 국왕으로 옹립됐으니 당시 최충원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강종은 불과 2년 후 사망하게 되고
홀로 된 원덕 태우는 훗날 고려가 강화도로 천도할 때 강화도로 이주했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그 순환의 세월을 모두 잊었다는 듯 한 고려 왕비는 이렇게 말없이 잠들어 있습니다. 언덕 위에 봉긋하게 봉분이 솟아있는 이 무덤은 고려 제24대 왕 원종의 부인 순경태후의 가릉입니다. 원종은 마지막 무신 집권자 임유무를 제거하고 100년 무신 정권 시대를 끝낸 왕입니다. 그런데 부인 순경태후는 어머니가 최우의 딸이었으니 그녀는 무신 정권 사상 가장 강력했던 최우의 외손녀입니다. 무신 정권 시절 왕실과 무신 가문 간에 얽히게 된 혼맥 관계를 이 무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순경태후는 원종과 태자 시절에 혼인해 훗날에 충렬왕을 낳고 16 어린 나이에 강화도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묻힌 지 800년 세월을 헤아리니 먼 옛날 강화도 무신의 시대도 이제는 전설처럼 아득합니다. 순경태후 가릉 옆에는 주인이 확인되지 않은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고려 왕릉에 견주어 규모나 생김새가 빠지지 않는 걸로 봐서 왕릉급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영상의 홍릉부터 성릉, 골릉, 가릉까지 강화도에 남아있는 고려 왕릉을 모두 둘러봤습니다. 38년간 지속된 고려 강화도 시대를 증언하는 귀중한 유산이자 무신정권이라는 비정상적 체제를 살다간 국왕과 왕비들의 이야기가 살아있는 곳입니다. 보다 많은 이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과 진입로 등 접근성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강화도 구석구석 역사 유적을 찾아가는 특별한 여행. 주PD는 지금 5월의 봄비를 맞으며 너른 풀밭 위를 걷고 있습니다. 언뜻 봐서는 그냥 빈 땅 같지만 이곳은 옛 고려시대 절이 있었던 곳입니다. 땅의 규모를 봐도 보통 사찰이 아닌 것 같죠? 네, 선원사라는 절인데요. 고려가 몽골의 침략을 피해 강화도로 천도해 있을 때 지었습니다. 선원사를 지은 사람은 당시 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자 최우였습니다. 그만큼 최우와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찰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선원사가 특별한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팔만대장경이 이 절에서 만들어지고 보관됐다는 점입니다. 팔만대장경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세계가 그 가치를 인정하는 정말 귀중한 문화유산이죠. 그런데 팔만대장경 하면은 곧바로 해인사가 떠오르는데 강화도 팔만대장경이라니 좀 낯선 느낌이 듭니다. 13세기 고려 도읍 강화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익히 알려져 있는 것처럼 몽골은 1231년부터 28년 동안 6차례에 걸쳐 고려를 침략했는데요. 당시 나라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최씨 무신 정권의 2대 집권자 최우는 1차 침략 직후 개경을 벌이고 강화도로 도읍을 옮깁니다. 강화도의 왕실과 조정, 군사력이 집결해 있는 사이 몽골은 무방비 상태나 마찬가지였던 고려 본토를 유린했습니다. 침략 때마다 백성들은 산성이나 섬으로 이주해 몽골군과 처절한 항전을 벌였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도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강화도 천도 직후 2차 침략 때 일어난 일입니다. 몽골군이 표적으로 삼은 곳 중에 대구 부인사라는 사찰이 있었습니다. 부인사에는 초조 대장경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초조 대장경은 그 때로부터 200여 년 전 있었던 거란족과의 전쟁을 겪으면서 고려가 70여 년에 걸쳐 나라의 역량을 집결해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기원하는 염원과 당시 고려의 목판 인쇄 기술이 결합된 불교 유산의 걸작이었습니다. 이 대장경이 부인사에 보관돼 있었는데 몽골군은 이곳을 노려 불태웠습니다. 당시는 국왕부터 백성까지 불심이 깊었던 시기였던지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집대성된 대장경이 불탔다는데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고려는 대장경을 다시 만들기로 하고 강화도에 대장도감이라는 전담기구를 설치했습니다. 당시 이규보가 임금을 대신해 올린 기원문을 보겠습니다. 오랑캐가 부인사에 소장된 대장경 판본도 남김없이 태워버렸으니 나라의 큰 보배가 상실되었습니다. 간곡하게 비는 것은 살피시고 신통한 힘을 주시어 흉악한 오랑캐를 물리치고 다시는 우리 국토를 짓밟는 일이 없게 해주소서. 전쟁이 그치고 나라 안팎이 편안하여 국운이 만세토록 유지되게 해주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국왕부터 조정신료, 무신 권력자, 그리고 불교계와 백성들이 대장경을 만드는 데 참여했습니다. 나무를 베어다 바닷물에 3년을 담그고 그걸 꺼내 정해진 크기로 잘라 가공하고 그 위에 한 글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겨 넣었습니다. 글자를 새겨 넣는 판각 작업은 강화도 선원사뿐 아니라 경남 남해를 비롯한 지방에서도 이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대장경을 만드는 대형 국책 사업은 전쟁의 와중에서도 16년간 지속됐습니다. 마침내 경판수 8만여 장, 총 글자 수 5천만 자나 되는 대장경이 완성됐습니다. 고려 때 만들어졌다고 해서 고려 대장경, 다시 만든 대장경이라고 해서 제조 대장경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8만 대장경이라는 이름이 훨씬 친숙합니다. 국난 극복을 염원하는 마음에서 출발했지만 당시 고려의 높은 문화 수준과 인쇄 기술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걸작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8만 대장경은 강화도 선원사에 보관됐습니다. 경판은 인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차례 인쇄본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8만 대장경은 완성 후 약 150년간 강화도에 있다가 조선 초에 합천 해인사로 옮겨졌습니다. 목판 한 장의 평균 무게가 3.5kg이므로 8만 대장경의 전체 무게는 285톤에 달합니다. 조선시대 우마차에 실으면 약 400대에 달하는 분량인데 장거리 운송에 따른 파손 위험과 막대한 비용을 무릅쓰고 대장경판을 옮긴 이유는 뭘까요?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록이 없어서 몇 가지 추정만 있을 뿐인데요. 하나는 고려 말 왜구의 노략질로부터 대장경을 보호하기 위해 내륙으로 옮겼다는 설입니다. 공민왕 때 왜구가 강화도에 침입해 승려와 민간인을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대장경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전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다른 하나는 조선 태조의 기획 이벤트였다는 것입니다. 집권 7년차를 맞아 자신감을 얻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이 고려 불교를 계승한 정통성 있는 나라임을 보여주기 위해 이 같은 대형 행사를 열었다는 가설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강화 선원사에서 옮겨온 대장경 목판이 용산에 도착하자 태조가 맞이하기 위해 나갔다는 내용, 그리고 성대한 운송 행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8만 대장경은 해인사의 자리를 잡은 후 여러 차례 위기를 넘겼습니다. 먼저 조선시대에 큰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숙종부터 고종까지 해인사에서는 7번이나 큰 불이 났지만 8만 대장경은 조금도 피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에서 왕이 사는 궁궐도 수차례 불이 나 주요 전각들이 사라지곤 했다는 점을 상기하면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차례의 큰 전쟁도 8만 대장경을 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해인사 인근 성주 지역에 왜군이 몰려왔으나 의병장 곽재우와 정인웅 그리고 승려 소암이 필사적으로 막아내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해방 후 6.25 전쟁 때의 일입니다. 해인사에 북한군 잔당 수백 명이 몰려있는 것을 안 우리 군은 해인사를 폭격할 것을 공군 편대장 김영환 대령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김 대령은 수차례에 걸친 폭격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복귀 후 미군 장교의 문책에 김 대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해인사에는 세계적 보물인 8만 대장경이 있다. 어찌 수백 명의 궁비를 소탕하기 위하여 8만 대장경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겠는가? 이런 역사를 되돌아보면 8만 대장경이 천하제일의 길지를 찾아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숱한 위기에도 경판 단 한 장도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돼 있으니 말입니다. 현재 8만 대장경 경판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고 경판을 보관하고 있는 건물 해인사 장경판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올라 있습니다. 장경판전은 경판 보관에 최적화된 건물 배치, 자연 통풍과 온도, 습도 유지가 가능한 과학적 구조 덕분에 무려 6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대장경 목판을 훌륭하게 보존해 왔습니다. 인류의 유산 8만 대장경의 발원지는 강화도, 그 중에서 선원사입니다. 현재 선원사터는 1970년대 동국대학교 강화학술조사단의 지표 조사를 토대로 옛 선원사가 있던 곳으로 추정돼 사적으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1990년대 동국대학교 박물관의 발굴조사가 진행됐는데 이때 건물지 21곳을 비롯해 다수의 사찰 관련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8만 대장경의 그 선원사 자리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선원사지에서 약 4km 떨어진 충렬사라는 사당입니다. 병자호란 때 순절한 충신들의 위패를 모셔놓았는데요. 이 충렬사 앞 일대에 옛 선원사가 있었다는 주장이 향토 사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 때문에 강화도 아니기는 하지만 선원사의 실제 위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화 선원사지의 정확한 위치를 비롯해 판각 장소를 포함한 보다 구체적인 제작 과정, 해인사로 이전하게 된 경위와 경로 등 8만 대장경을 둘러싸고 아직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것들은 관련 당국과 역사학계가 관심을 갖고 해답을 찾아주길 기대해 봅니다. 8만 대장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현실적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는 상대를 신앙의 힘을 빌어 몰아내려 했던 고려인의 절박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한편으로는 거란 대군에 맞서 승리한 그 강한 고려가 200년 만에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아쉬움을 떨칠 수 없네요. 임진왜란의 상흔이 아물어가던 1627년 2월 어느 날 조선임금 일행이 황급하게 강화도로 들이닥쳤습니다. 제16대 왕 인조였습니다. 북방 여진족의 후금이 압록강을 넘어 침략해오자 변변히 대항하지도 못한 채 피신한 것이었습니다. 정묘호란입니다. 피난처로서 강화도의 역사는 이미 고려 왕조 때 만들어졌습니다. 몽골의 침략을 피해 고려 조정은 아예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고 38년간 머물렀습니다. 이후에도 몽골 반란 세력이 고려를 침탈하자 충렬왕이 강화도로 파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임 왕조 때 북방 민족에 대한 피난처로 활용돼서였을까요? 후금군이 의주, 안주, 평양을 접수하며 남하하자 인조도 강화도로 파천했습니다. 강화도에 들어간 조선 조정과 후금군 사이에서 사신이 오가며 화친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당시 명나라 공략이 우선 과제였던 후금은 명과 조선 간의 우호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명나라와 관계를 끊을 것, 후금과 형제 관계를 맺을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조선 조정에서는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며 척화론이 빗발쳤습니다. 몇 차례 서신이 오가고 현실적 힘의 한계를 인정한 조선은 형제 관계를 맺는 것을 핵심으로 화약을 타결지었습니다. 지금 주피디는 강화도 동북쪽에 있는 월곶진 성곽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곽을 통과하니 탁 트인 마당이 나오고 그 끝에 고풍스러운 정자 하나가 서 있습니다. 강화도에서 경치가 빼어나기로 이름난 연미정입니다. 이곳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바로 정묘호란 때의 조선과 후금 간의 화친조인 행사입니다. 오랑캐로 업신여기던 후금을 윗전으로 모셔야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 의식에서는 후금의 방식대로 흰 말과 검은 소의 피와 고를 두 나라 관계자들이 함께 마시며 형제임을 맹세했습니다. 조선 입장에서는 매우 야만적인 의례였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약이 체결되면서 후금군은 철수하고 인조는 2개월 만에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미정은 고려 때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화도가 고려 도읍이었을 때의 국왕인 고종이 연미정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공부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연미정 옆으로는 500년 된 느티나무가 2그루 있었는데 그 중 한 그루가 2019년에 태풍으로 부러졌습니다. 현재 연미정과 그 일대는 조선시대 황형장군 문중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황형장군은 중종임금 때 부산포, 제포, 연포에서 일본인들이 일으킨 삼포왜란을 진압했는데 그 공으로 연미정과 주변 땅을 하사받았다고 합니다. 정묘호란 후 조선과 후금 사이에는 불안한 평화가 이어졌습니다. 정묘호란 때 후금은 대군을 동원해 조선을 굴복시키겠다는 의지보다는 조선을 길들이려는 의도가 강했습니다. 그런 의도가 어느 정도 성취되자 후금은 물러갔습니다. 이후 후금의 홍타이지는 더욱 강성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정식으로 황제에 올랐고 국호도 청으로 바꿨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과 격렬한 충돌이 일어나게 됐으니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후금은 조선에 사신을 보내 홍타이지가 황제 칭호를 받는데 동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선은 국왕부터 유생들까지 격분했습니다. 형님으로 모시는 것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황제는 천하의 하나, 즉 명나라 황제밖에 없는데 감히 오랑캐가 황제가 되고 조선은 그 신하가 된다니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조는 사신 접견도 거부하고 국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잇따라 강력한 척화 교서를 반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갑자기 정묘호란을 당하여 부득이 속박되었는데 오랑캐 욕심은 한이 없어서 공갈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요즘 이 오랑캐가 감히 참남한 칭호를 가지고 의논한다면서 갑자기 글을 가지고 나왔다. 어찌 차마 들을 수 있겠는가? 충의로운 선비는 각기 책략을 다하고 용감한 사람은 종군을 자원하여 다 함께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라. 이쯤 되면은 전쟁을 각오한 결기가 대단하죠.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황제에 오른 청태종이 직접 10만 대군을 몰고 침략해오니 조선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특히 청군은 지난번 정묘호란 때와는 달리 조선의 성들을 함락시키지 않고 한양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그만큼 이동 속도가 빨랐고 조선 국왕을 잡아 굴복시키겠다는 의지가 뚜렷했습니다. 인조는 이번에도 강화도를 향해 궁궐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국왕 일행이 숭례문에 다다랐을 때 급보가 전해졌습니다. 적병이 벌써 지금의 불광동 근처에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조 일행은 급하게 방향을 바꿔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강화도로 다시 가기 위해 밤에 성문을 나섰다가 눈보라가 심해 포기합니다. 이윽고 청해 군사들이 도착해 성곽을 에워싸기 시작하면서 인조는 꼼짝없이 남한산성에 갇히게 됩니다. 이후의 사태 전개는 모두가 아는 그대로입니다. 인조가 이마를 땅에 부딪히며 항복의식을 행한 후 병자호란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런데 남한산성에서 간신히 버티던 조선 조정의 사기를 크게 꺾어 놓은 사건이 강화도에서 있었습니다. 강화도가 허무하게 함락되면서 피신해 있던 세자빈과 원손, 인조의 둘째 아들 복림대군 등 왕실 가족과 조정 신료들이 붙잡힌 것이었습니다. 가뜩이나 남한산성에서 극한의 상황으로 몰리던 인조와 신하들은 왕실의 미래 희망인 원손마저 적의 수중에 들어가자 더 이상의 저항 의지를 잃고 그 사건 8일 후 산성을 나오게 됩니다. 이곳은 강화도에 있는 강화산성입니다. 강화읍을 둘러싼 성곽인데 고려 도읍 시절 내성이던 것을 조선시대에 다시 쌓았습니다. 강화산성에는 동서남북 4개 문이 있는데 이 중에 남문에서 김상용이라는 종일품 고위직 관료가 물로 위에서 우리 군사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강화도에 상륙한 청군에 의해 북문이 뚫리더니 차례로 방어선이 무너지고 강화읍이 청군에게 장악돼 가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에 김상용은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을 직감하고 남문 위에서 화약을 터뜨려 자폭했습니다. 그가 남긴 말입니다. 나라의 지옥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늙은 몸이 더 이상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나는 이 성과 함께 최후를 마치려 하니 너희는 이 자리를 피해 후일에 치욕을 씻도록 하라. 하지만 부하들도 그의 길을 따랐습니다. 순전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화약이 터졌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다수의 증언에 의해 순절로 확인됐고 김상용은 훗날 영조 때 영의정으로 추중되기도 했습니다. 병자호란의 흔적은 다른 곳에서도 발견됩니다. 강화산성 남문에서 약 3km 떨어진 충렬사라는 사당입니다. 병자호란 5년 후 강화도 미인관이 함께 설립했는데 효종 때 임금이 현판을 내려 사액사당으로 승격됐습니다. 김상용을 비롯해 병자호란 때 강화도를 지키다 순절한 장수 등 29명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데 김상용은 남한산성에서 인조를 모시며 끝까지 척화를 주장했던 김상원의 친형이었으니 방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절개 하나만큼은 대단한 형제들이었던 듯합니다. 몽골군을 피해 고려가 강화도의 도읍을 정한 지 400년이 지나 강화도는 다시 역사의 전면에 떠올랐습니다. 왕조는 고려에서 조선으로, 침략자는 몽골족에서 여진족으로 바뀌었을 뿐 강화도는 비슷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굽이치는 역사의 소용돌이를 비켜갈 수 없는 것이 정녕 강화도의 운명이었을까요? 강화도 구석구석을 찾아가는 역사 여행. 오늘 주PD는 한 조선왕의 발자취를 찾아갑니다. 강화도의 조선왕이라고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네, 강화도령으로 불리는 제25대 왕 철종입니다. 벼락출세의 대명사이자 조선말 엑스트라처럼 스쳐간 왕은 강화도에 무엇을 남겼을까요? 여름 더위가 기세를 올리던 1849년 7월 어느 날 한적한 섬에 으리으리한 행렬이 들어왔습니다. 행렬은 골짜기와 논밭, 마을 사이로 수 킬로미터 길게 이어졌는데 영의정을 지낸 정원용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강화도 북동쪽 허름한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집에 살던 19살 총각 이원범을 왕으로 모셔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주피디가 그 초가집을 찾아갔습니다. 초가집 대신에 기와집이 들어서 있고 대문에는 용훈궁이라는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글씨입니다. 농사꾼으로 살던 총각이 졸지에 왕이 됐으니 이 집은 잠저, 즉 왕이 살던 특별한 개인집이 됐고 철종 즉위 후 번듯한 기와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강화도에 묻혀 살던 이름 없는 총각이 왕이 된 것은 왕실의 후손이 끊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직전 왕인 24대 헌종은 왕비 소생이든 후궁 소생이든 아들을 두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연결고리가 있는 혈통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선택된 인물이 철종이었습니다. 철종을 흔히 강화도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강화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철종은 서울에서 태어나 14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다 큰형이 영모 사건에 연루되면서 가족과 함께 강화도로 유배됐습니다. 이렇게 강화도에서 5년을 농사지으며 살다가 갑자기 왕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전하는 얘기에 따르면 그 즈음 철종에게는 사귀던 동네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봉이라는 소녀입니다. 그런데 철종이 갑자기 왕이 돼 떠났으니 이들은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총각 이원범과 봉이의 풋풋한 사랑을 모티브로 강화군은 강화도령 첫사랑길이라는 답사길을 꾸몄는데요. 그 11.7km 나들길 도중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이원범은 외갓집을 가는 도중에 있는 이 찬우물 약수터에서 봉이를 만나곤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훗날 더 살이 붙었습니다. 철종이 왕이 된 후 봉이를 후궁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미천한 신분의 여자가 후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시 권세가들이 봉이를 독살했다는 것입니다. 철종과 봉이의 이 모든 스토리는 물론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민간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옛 이야기 속 두 청춘 남녀가 한여름에 갈증을 식혔을 찬우물 약수터는 시원하다. 그때나 지금이나 시원한 약수물을 아낌없이 내주고 있습니다. 약수터에서 2km 남짓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 외갓집이 있습니다. 용훈궁에서 시작되는 강화도령 첫사랑길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철종의 외삼촌이 살던 집인데 철종 즉위 후에 지어져 평범한 여염집과 달리 격식을 갖춘 사대부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종을 왕으로 선택한 사람은 왕실의 큰 어른이던 순원왕후 김씨였습니다. 그녀는 당시 안동 김씨 세도 정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동 김씨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러 철종처럼 함량미달의 인물을 선택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당시에는 워낙 대를 이을 만한 후손 풀이 적어서 철종이 그나마 가까운 종친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왕실 종친이라고는 하나 궁궐 옆에는 가본 일이 없고 겨우 기초교육 정도 마친 수준이었으니 국왕으로서의 자질은 매우 부족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순조 때부터 이어온 안동 김씨 세도 정치가 극에 달하면서 중앙부터 지방 권력까지 쥐락펴락하던 때였으니 철종처럼 하루아침에 왕이 된 사람이 왕 노릇하기에는 더욱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순원왕후가 철종 즉위와 함께 3년간 수렴 청정을 한 후 내려왔지만 힘없는 왕의 처지는 그대로였습니다. 철종을 왕에 앉힌 순원왕후는 안동 김씨인 철인왕후를 왕비로 간택했습니다. 이로써 안동 김씨 가문은 순조, 헌종, 철종 3대에 걸쳐 중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의 60년 세도 정치는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 와해됐습니다.
안동김 씨의 권력이 커질수록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중앙 관료부터 지방 수령까지 매관매직이 성행했고 전정, 군정, 환곡을 지칭하는 삼정의 문란이 극심해 원래 나라의 재정정책이자 빈동 구제 제도이던 것이 백성에 대한 수탈도구로 전락하다시피 했습니다. 강화도에 살면서 농민들의 피폐한 삶을 직접 겪었던 철종은 삼정의 문란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의식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삼정이 모두 병들어서 민생이 고달프고 초췌해졌다. 그 중에서도 적정은 가장 백성의 뼈에 사무치는 폐단이 되었다. 심지어 나누어 주지도 않은 곡식을 동납하니 우리 백성들은 장차 무엇으로 생계를 꾸리겠는가. 하지만 안동김 씨 세상에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철종에게는 왕이라는 이름은 있을지언정 권위도 세력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학정을 견디다 못한 백성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났으니 경상도 진주를 시작으로 전라도 충청도까지 삼남지방을 휩쓴 임술봉기였습니다. 곳곳에서 백성들이 관할을 습격해 수령을 욕보이고 아전들을 죽였습니다. 철종은 임술봉기를 계기로 삼정의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위한 기구인 삼정이정청도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삼정이정청을 구성하는 관료들이 대부분 안동김 씨를 비롯한 세도가들이었습니다. 개혁 대상에게 개혁을 맡긴 셈인데 잘 될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3개월 만에 삼정이정청이 폐지되고 개혁도 흐지부지 되면서 조선은 더욱 병들어 갔습니다. 마음은 있으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임금. 철종은 갈수록 국정에서 멀어지고 대신 술과 여색을 가까이하며 스스로 무너져 갔습니다. 말년으로 갈수록 강화도에 가고 싶다는 말도 종종 했다고 하는데 모든 것을 체념한 심정 아니었을까요? 결국 19살 젊고 강건했던 청년은 용상에 오른 지 14년 6개월 만에 병든 몸으로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그의 나이 33살이었습니다. 철종은 철인왕후와 후궁 6명을 부인으로 뒀습니다. 5남 6녀를 낳았으나 모두 어릴 때 죽었는데 가장 오래 산 자식도 14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철종의 혈육은 이 세상에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철종이 왕으로 있었던 1800년대 중반은 과학기술과 군사력으로 무장한 서구 국가들이 동양으로 세력권을 넓혀가던 시기였습니다. 개국 400년을 넘어가면서 온갖 병폐가 누적된 데다 세도정치라는 비정상적 정치 상황에 서양 세력의 등장이라는 외풍까지 밀어닥치자 조선은 총체적으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어떤 탁월한 지도자라도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았을 텐데 준비되지 않은 임금 철종에게는 더더욱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종은 농사꾼에서 임금이 된 조선 최고 벼락 출세의 주인공이면서 우연히 역사의 무대 앞에 불려나와 엑스트라처럼 스쳐 지나간 불운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종은 눈을 감으면서 화려한 궁궐과 북적이는 한양이 아니라 강화도의 그 순박한 들판과 바다 그리고 봉이를 그리워하지 않았을까요? 강화도 구석구석을 찾아가는 역사 여행, 오늘은 조선 말 격동의 시절로 여행을 떠납니다. 서구 열강이 조선의 문을 두드리던 그때 강화도는 외세 침략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강화도에는 해안을 따라 진, 보, 돈대로 불리는 방어시설이 촘촘히 설치되어 있는데 대부분 조선 숙종 임금 때 세워졌습니다. 5곳의 진과 7곳의 보, 그리고 54개의 돈대가 물 샐 틈 없는 방어망을 구축했습니다. 이 중 특히 동쪽 해안 방어 시설이 훗날 서구 열강과 맞닥뜨린 최전방이었습니다. 주피디는 한강에 진입하는 관문에 위치한 초지진부터 시작해 17km 북쪽에 있는 갑곶진까지
호국 돈대길로 지정된 강화 나들길을 따라 조선말 그 뜨거웠던 역사 현장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조선의 수도 한양에 접근하는 선박이 처음 만나게 되는 강화도의 방어 시설이 초지진입니다. 그래서 초지진은 필연적으로 적과 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지진은 프랑스가 침입한 병인양요, 미국이 침략한 신미양요, 그리고 일본이 침입한 운요 사건에서 함락되거나 파괴되는 순환을 겪었습니다. 특히 신미양요의 격전지였는데요. 당시 초지진에서는 100여 명의 우리 군사가 대포 12문으로 미군에 필사적으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압도적 화력을 견디지 못하고 함락되면서 미군의 강화도 상륙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4년 후 이번에는 일본 함선이 초지진 앞에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식민주의적 침략의 서막을 연 운요호입니다. 조선군의 경고 사격에 맞서 일본군은 함포 공격으로 대응하고 초지진은 다시 파괴됐습니다. 이 사건은 이듬해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으로 이어졌습니다. 강화산성 서문 근처에는 연무당 이해터라는 큼직한 표석이 서 있습니다. 연무당은 당시 조선군의 훈련 장소였는데 이곳에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으니 일본 침략의 씨앗이 강화도에 뿌려진 셈입니다. 초지진에서 약 3km 북쪽으로 가면 덕진진이 나옵니다. 덕진진 역시 신미양요 때 주요 격전지였는데 미군은 초지진을 함락시킨 데 이어 곧바로 덕진진에도 함포 사격을 거세게 이어갔습니다. 버티지 못한 조선군은 북쪽 광성보로 퇴각하게 됩니다. 덕진진 관할에는 2개의 포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남장포대가 복원되어 있습니다. 남장포대에는 홍위포 15문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신미양요 때 이 포대에서도 미군 함선을 향해 불을 뿜었습니다. 하지만 조선군의 포탄은 폭발이 일어나지 않고 단순히 타격만 한 것이어서 미군의 화력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덕진진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비석이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종의 바다의 척화비라고 할 수 있는 경고비인데요. 한자로 쓰여 있는 글자를 풀이하면은 바다 문을 막아 지키고 다른 나라 배는 지나는 것을 삼가라는 뜻입니다. 병인양요 이듬해인 1867년 흥선대원군의 명으로 세워졌습니다. 덕진진을 뒤로 하고 북쪽으로 길을 잡아 약 3km 올라가니 위풍당당한 성문이 나타납니다. 광성보의 물루인 안해루입니다. 광성보는 조선말 외세 침략 때 강화도 해안방어 시설 중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먼저 만나게 되는 광성돈대는 광성보에 속해 있는 3개의 돈대 중에 하나입니다. 돈대 가운데에 포 3문이 전시되어 있는데 사정거리 700m의 대포와 함께 소포, 불랑기포가 방문객을 맞고 있습니다. 산책길을 따라 5분 남짓 걸어가니 비각 하나가 눈에 띕니다. 쌍충비각입니다. 비각 안에는 비석 2개가 모셔져 있는데요. 신미양요 때 전사한 지휘관 어제연 장군과 동생 어제순 그리고 50여 명 전사자들의 충절을 기리고 있습니다. 어제연 휘하의 조선군은 상륙한 미군과 백병전까지 치르며 필사에 저항을 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조선 측의 집계로는 50여 명, 미군 측 집계로는 350여 명의 조선군이 광성보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군 전사자는 3명에 불과했으니 일방적인 싸움이었습니다. 당시 참전했던 슐레이 소령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창과 칼이 부러진 자는 돌을 던지거나 흙을 뿌려 저항한다. 이토록 처참하고 무섭도록 구슬픈 전투는 처음이다.
조선군은 낡은 무기를 가지고 근대적 화기로 무장한 미군에 대항해 용맹스럽게 싸우다가 모두 전사했다. 아마도 우리는 가족과 국가를 위해 그토록 장렬하게 싸우다가 죽은 국민을 다시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이때 미군은 한자로 숫자가 새겨진 조선군 지휘관 깃발, 즉 수자기를 전리품으로 미국에 가져갔습니다. 가로, 세로 4m가 넘는 이 깃발은 현존하는 유일한 조선 수작인데요. 미국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보관돼 있다가 136년 만인 2007년에 대여 형식으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3월 대여 기간 만료와 함께 미국이 다시 회수해가면서 강화 전쟁 박물관에는 현재 복제품이 전시돼 있습니다. 쌍충 비각 옆으로는 자그마한 규모의 공동묘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묘지 역시 신미양요의 유산입니다. 광성보 전투에서 시신이 수습된 조선군 53명 중에 어제연과 어제순 형제는 신원이 확인돼 고향인 충북 음성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51명은 이름조차 알 수 없어 이렇게 봉분 7기를 만들고 나누어서 매장했습니다.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쓰러져간 이들 앞에 서니 숙연한 마음이 절로 차오릅니다. 발걸음을 옮겨 광성보 내 돈대 중에 하나인 용두돈대로 향했습니다. 용두돈대는 바다 쪽으로 길게 나와 있어서 해안 풍경을 막힘없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용두돈대 앞바다는 유난히 물살이 세차게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대의 바다를 손돌목이라고 하는데요. 지명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전설이 전해옵니다. 고려왕 고종이 몽골의 침략을 피해 강화도로 천도할 때 김포에서 뱃사공 손돌이 국왕 일행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왕은 물살이 거세 위험을 느끼자 뱃사공을 의심하고 죽이라고 명령하고 손돌은 죽기 전에 바가지 하나를 바다에 띄우며 바가지를 따라가면 무사히 강화도에 닿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대로 하니 과연 배가 강화도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국왕이 후회하며 손돌의 묘를 만들어주고 그의 충정을 기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고려왕이 아니라 정묘호란 때 강화도로 도피한 조선왕 인조였다는 이야기도 있으니 편할 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북쪽으로 가면서 오두돈대, 용진진 등을 지나 갑곶진에 다다랐습니다. 갑곶진은 지금 강화대교로 김포와 연결되는 지점에 있는데요. 조선에서도 육지에서 강화도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 600여 명은 이 갑곶진으로 상륙해 강화도를 점령하고 김포 문수산성을 공략했습니다. 운요 사건 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본의 전권 대신 구로다가 상륙한 곳도 이곳이었습니다. 갑곶진에는 조선 최초의 해군 사관학교도 있었습니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운요 사건 등을 겪으며 근대식 해군의 필요성을 느낀 고종이 1893년에 설립한 통제영 학당입니다. 예비역 영국 해군을 교관으로 채용하며 의욕적으로 출발했으나 청일전쟁의 여파로 1년 만에 해체됐습니다. 먼 훗날 대한민국 해군 참모총장이 남긴 표지석이 그날의 도전과 좌절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근대사의 아픔이 서려 있는 강화 해협의 방어시설을 답사해봤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질서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조선이 커다란 대가를 치른 곳입니다. 말끔하게 복원된 돈대에서 아픈 기억을 되살리는 것은 그날의 역사를 결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겠죠. 강화도에서 가장 번화한 장소인 강화읍 관청리에는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한옥 한 채가 언덕 위에 서 있습니다. 성공회 강화 성당입니다.
성공회는 영국에서 시작된 개신교인데 19세기 말 강화도에 진출하면서 성전을 한옥으로 지었습니다. 처음부터 조선의 문화와 공존하려고 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정문인 소슬대문을 지나면 곧바로 내산문을 겸한 종각이 나오고 그 안에 큼지막한 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당의 종이라기보다는 사찰의 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문양이 새겨져 있어서 이곳이 기독교 시설임을 말해줍니다. 내산문을 지나면은 성당 본 건물이 나타납니다. 2층으로 기와를 얹은 한옥이지만 외부 벽체는 유리 창문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동서양 건물이 합쳐진 듯합니다. 성당 정면에는 한자로 천주 성전이라는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마치 우리 전통 누각에 붙은 현판처럼 익숙합니다. 이 성당은 1900년에 찰스 존 코프 초대 주교가 건립했습니다. 한옥을 기본으로 하고 서양 건축 양식이 가미됐는데 백두산 소나무와 강화도의 흙, 영곡산 참나무 등이 사용됐다고 하니 건축 자재에도 공존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토착 문화에 대한 존중은 마당에 있는 나무에서도 확인됩니다. 보리수나무인데요. 석가모니가 이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조선 백성의 불교 신앙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유교를 상징하는 회화나무도 있었는데 2012년 태풍 때 쓰러져 지금은 없습니다. 지붕 위 용두는 우리 전통 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죠. 이곳에도 용두가 있는데 그 수가 12개, 즉 12제자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제 성당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도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 120여 년 된 현역 성당입니다. 위아래가 툭 터진 아담한 공간에 나무 기둥이 줄지어 서 있고 바닥에는 의자 60여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대들보와 석가래 아래 은은한 샹들리에와 신앙의 상징들이 어우러져 묘한 경건함을 자아냅니다. 1890년 조선에 진출한 성공회는 인천과 강화도를 중심으로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전도 활동을 했는데 다른 교파와 달리 토착화 의지가 강해서 강화 성당 외에도 강화 온수리 성당, 청주 수동 성당 등 한옥 성전을 여러 채 지었습니다. 주피디는 이제 차를 몰아 강화도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강화 성당에서 약 12km를 달려서 목적지인 교산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교산교회는 기독교 감리교가 강화도에 씨앗을 뿌린 곳인데 초기 선교 과정의 우여곡절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1893년 제물포, 지금의 인천에서 활동하던 존스 선교사가 조선 사람의 복장을 하고 은밀하게 강화도에 도착했습니다. 이승환이라는 사람의 어머니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승환은 이미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연로한 어머니에게 전도해 먼저 세례를 받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양반이던 김초씨가 이 소식을 듣고 오랑캐가 우리 땅을 밟으면 이승환의 집을 찾아가 불태워 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결국 이승환은 밤에 어머니를 업고 산을 넘고 들판을 건너 강화 서북쪽 해안에 다다랐습니다. 바닷가 배 위에는 존스 목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무릎을 꿇었고 존스 목사는 보름달 아래 성경 구절을 비춰가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강화도의 첫 세례는 이렇게 밤바다의 낡은 배 위에서 행해졌습니다. 지금 교산교회 앞에는 당시의 선상 세례를 재현한 조각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꿇은 조선의 어머니, 갓쓰고 도포 입은 존스 목사,
수만리 떨어져 태어나고 자란 두 사람을 이렇게 강화도 밤바다로 부른 이는 누구였을까요? 이렇게 비 오는 날 130여 년 전 그날의 모습을 바라보니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 세례식의 모습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이후 이승환의 집에서 몇몇 사람이 예배를 드린 것이 교산교회의 모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납니다. 세례를 방해했던 김초 씨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존스 목사의 사려 깊은 행동과 신도들의 변화된 모습에 감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초 씨는 교산교회의 첫 번째 전도사가 됐습니다. 강화도 전도에 물꼬를 틔운 김상임 전도사입니다. 김상임의 개종에 분개한 양반 박능일이라는 사람이 이를 따지러 갔다가 그 또한 복음을 받아들여 강화도에 두 번째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강화도에는 빠르게 기독교 신앙이 퍼져갔습니다. 개신교보다 훨씬 먼저 조선에 들어온 천주교는 여러 차례 박해를 받으며 외국인 신부들과 조선 신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 순교지가 있는데요. 강화도에는 갑곶돈대 옆에 순교 성지가 조성됐습니다. 갑곶 순교 성지는 신미양요 후 갑곶돈대에서 처형된 3명의 조선인 천주교도를 기리고 있습니다. 정조 임금 때 이승훈이 조선 최초의 세례교인이 된 이래 조선 천주교는 교세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근 100년간 크고 작은 박해 사건으로 고초를 겪었습니다. 특히 최대 규모였던 병인 박해 때는 프랑스 선교사 12명 중에 9명이 순교했고 조선인 신도 수천 명도 처형됐습니다. 이 박해를 빌미로 일어난 사건이 프랑스 함대의 조선 침략, 즉 병인 양요였습니다. 또 하나의 대대적인 박해가 병인 박해 60여 년 전에 있었던 신유 박해 또는 신유 사옥입니다. 천주교에 관대했던 정조 임금이 승하한 후 정순왕후를 중심으로 한 노론 강경 세력이 정조 시절 급성장한 남인계 천주교 인사들을 대거 숙청한 사건입니다. 이때 정약종이 처형되고 정약용과 정약전이 유배형을 받는 등 정약용 형제들도 큰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유박해 때 천주교에 대한 민심을 크게 악화시킨 일이 하나 있었으니 황사형 백서 사건입니다. 박해를 피해 동굴에 숨어 지내던 천주교도 황사형이 북경에 있는 주교에게 박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가 발각돼 압수됩니다. 하얀 비단에 깨알같이 쓴 편지에는 박해의 전말과 함께 대응책이 제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응책 중에는 조선을 청나라에 복속시키자, 서양 군대로 조선을 위협해 천주교를 받아들이게 하자는 등의 과격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편지는 천주교도는 반역자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왔고 더욱 가혹한 탄압으로 이어졌습니다. 황사형 자신도 능지처참됐는데 편지 원본은 현재 로마 교황청에 보관돼 있습니다. 황사형 관련 유적이 강화도에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조선 중종 때 삼포외란을 진압한 황영장군 유적지입니다. 황영장군의 묘와 사당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사당 관리동 뒤편으로 가니 연못이 나오고 그 옆에 황영장군의 12대 손인 황사형의 흔적이 있습니다. 황사형 우물이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황사형이 유년 시절 이 우물을 사용했다고 설명하고 있네요. 즉, 이 자리가 황사형 생가가 있던 곳이라는 건데요. 황사형의 출생지를 서울 아현동으로 보는 의견도 다수 있으니 우물터의 진위 여부도 더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선 말 격동기 외세 진출의 관문과도 같았던 강화도에는 서구 종교의 예배당과 순교지,
그리고 낯선 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일으켰던 사건과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동서양의 만남은 결코 순탄치 않았지만 그때 들어온 서양 종교는 지금 우리 일상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먼 옛날부터 숱한 사건의 무대였던 강화도는 그런 순간들이 쌓이고 겹쳐서 이미 살아있는 박물관이 됐습니다. 앞으로 수백 년,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 강화도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쌓여갈까요? 주피디의 역사 여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